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위드 코로나 준비 상황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부겸 부총리는 10월 말 대응 역량을 고려해 다음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고발사주 사건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캠프 충돌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공개 경고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여야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플랫폼 독점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쿠팡, 넥슨코리아 등 대표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 여야 대선 주자 관련 의혹들로 요동치고 있는 대선 전국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질문 생중계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 문화, 사회 분야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잇따르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말이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률 70% 달성을 예상한다며 의료 대응 역량을 고려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달했다며 1, 2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백신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방역 체제는 언제쯤으로 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신 접종률, 그다음에 이 의료 체계가 위중증 환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 체계라 할까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말 정도에 전 국민 2차 접종 완료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확실한 손실 보상과 방역 수칙 최소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준비 잘하시고 빨리 백신 도입 일정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영업할 자유를 주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도 하여튼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의혹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언급하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검사가 혹시 검찰총장에게 충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검사들을 사유화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7명이 자본금 3억 5천 원으로 3년간 4,040여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천수백 배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장모 대응 문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유화라는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된다고 밝혔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은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자체 TF를 꾸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검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지사 측은 특혜업체로 지목된 화천대유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이번엔 경기도 성남의 대장지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1%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11만 %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수익률도 문제지만 화천대유 대표와 특수 관계자들이 줄줄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 초고속 사업자 선정 등도 특혜를 의심케 한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천만 원만을 가지고서 무려 577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의혹을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의심하는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며 이현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벼르고 있습니다. 이 지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대표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또 국정조사나 특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권의 유력 주자가 관련된 만큼 이번 의혹을 계속 쟁점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캠프 측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 캠프 측은 오랜 시간 법조에 출입한 기자가 설립한 화천대유에 검사 출신인 곽 의원 아들이 7년 동안 근무했는데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곽 의원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곽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엔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선 곽 의원부터 연루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확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당 유착 사건이라며 윤석열 후보 사퇴와 국민의힘 책임론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오히려 대통령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이번 논란으로 윤석열, 홍준표 캠프 간 충돌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제하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당 유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작성자로 또 다른 검사가 특정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고발장이 너무 투박하다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말은 물타기에 불과했음이 증명됐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손준성 단독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야권이 국정원 배우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물타기라고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검찰과 공동 주연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자 전원을 제명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청에서 손준성 검사를 엄호한 세력이 있었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TV토론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TV토론에서 용감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당 본부 중대와 이중대, 공수처까지 합세한 사건의 실체는 초유의 대통령 고발 사주인 것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홍준표 캠프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각 캠프 측에 의혹 제기를 자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어도 당내 경선에서 당내에서 있어야 할 문화는 아닙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재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최근 플랫폼 갑질 비판을 받는 카카오와 넥슨코리아, 쿠팡 등 국내 주요 ICT 기업 대표들이 다음 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는데 이런 산업구조 변화가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위 위원들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갑질,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과 야놀자 대표 역시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고, 넥슨코리아 대표는 개인 메이플 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통신 3사 대표들도 일제히 국감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통신 3사 대표는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과 요금제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질의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매각을 무산시켜 대리점주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남양유업 회장과 대규모 환불 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통상 전통적 대기업 총수나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단기간 내 폭풍 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는 만큼 올해 국감 증인의 면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증인 소환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 관련 의혹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건에 대해서 좀 정인을 불러야 되겠다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 됐는데 전혀 여당 간사님이 응해주시지 않아가지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하게 그 결과만을 보고 무리한 억측과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충분히 그 당시에 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현행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게 1987년이니까 34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된 헌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 사회 갈등이 크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헌정 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가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념과 세대, 젠더, 계층 간 갈등이 복잡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한 세대도 더 지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 개혁 없이는 갈등의 증폭을 막을 수 없다며 개헌으로 권력 집중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고 승자 독식의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타협의 문화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는. 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당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 국회 검토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게 현재 제도이기 때문에 찬반 투표만 표결만이 가능한 이런 좀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닐까. 야당에서는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수기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무엇보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집중돼 사회 갈등이 큰 점을 꼽았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총리를 의회에 국민의 비례성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복수 추천을 하게 하거나 단수 추천을 하게 하고 대통령은 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기를. 또 비례성을 높여 사회 갈등이 선거 제도를 통해 분출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권력이 집중된 행정부를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국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사법부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 참여 재판과 배심원 재판을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호남권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TV토론 주간 방송사인 광주 MBC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토론은 오는 23일로 미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과 26일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준비를 위한 TF를 가동하고 방역체계 전환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TF 첫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준비를 늦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만들어 나가되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0월 말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 직후인 만큼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력히 비판하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정치인문 10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대선을 대비한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안 대표의 출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원 당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세력 교체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시대 전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바로 김동연 후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시대 전환은 김동연 후보의 최종 승리를 위해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이 아닌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 9일 선거까지 이제 명절이 이번 추석과 내년 설 이제 2번 남았는데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이제 오랜만에 모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추석머리 그 밥상 이야기에 어떤 화두가 올라오느냐 이게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관심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부동산이 오르느냐, 뭐 부동산을 또 사야 되냐, 아니면 이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여야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인데요. 날짜를 세어보니까 한 174일 정도,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이슈가 엄청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반박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사건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게 보면 불과 2주 전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고발사주 의혹이 쟁점이 돼 있죠. 여기에 또 공모 의혹으로까지 번졌고 이게 야권 대서주장 간 공방으로까지 또 확대가 됐습니다. 여당 내 경쟁에서도요. 이재명 지사 인사 관련이 처음에 조마 위에 올랐다가 지금은 또 대장동 의혹으로 또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에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요. 한 달 뒤인 11월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이번 추석 민심이 여야 대선 경선의 이제 바로미터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의 대선 경선 구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이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이번 이제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또 큰 숙제를 안고 있네요. 네, 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추석 연휴가 끝난 첫 주말인 25일, 26일이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 경선일입니다. 네. 호남 지역 선거인단을 보면 한 20만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앞선 지역 충청 지역이라든지 TK 지역, 강원도 지역을 다 합친 선거인단 수가 한 10만 명이 되는데 네. 호남 지역의 선거인단이 20만 명이 되니까 한 2배 정도가 이제 되는 규모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뭐 선거인단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제 구칙이냐, 이낙연 후보의 역전 발판을 마련하는 터닝 포인트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승리가요. 이재명 후보한테는 본선으로 가는 이제 키다. 본선 직행으로 가는 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서마저 이제 대세론에 밀린다, 이재명 후보한테 밀린다 그러면 네. 사실상 결정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후보 모두 그래서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 호남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남도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이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을 시작으로 역전에 역전을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직까지 이제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올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못지않게 이제 이재명 후보도 호남에 지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 앞선 그 승리 기세를 몰아서 호남에서 이제 구치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선 직행 이런 이제 공식을 내비치고 있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요.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도지사 역할을 하면서도 호남 지역을 자주 방문을 했고요. 네. 또 지역 민심도 들었고요. 또 광주 건물 이제 참사가 났을 때는 이제 발빠르게 대응도 했었거든요. 또 이 지사의 아내는 이제 호남을 매주 찾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 호남 지역의 민심은 이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될 수 있는 후보한테 이제 표를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에 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내심 이 대세론을 이어간다. 그럼 호남의 이제 민심도 이재명 후보한테 왔다. 뭐 이렇게 좀 그런 민심을 안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이제 민주당의 이제 대선 경선 상황을 보면 호남에서 표심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이번에 호남 경선이 중요할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선거인단이 많기 때문에 네. 호남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이제 중도 사퇴를 했는데 호남 지역 판세에 정 후보의 사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전주 출신입니다. 또 전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네. 정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전북 지역이 지지 기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북 지역 선거인단이 한 7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정전 후보 측에 있던 표심이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냐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이 표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정전 후보는 이제 중립을 지키겠다고는 했는데 정전 캠프에 있던 친문 의원들인 이제 친동근, 홍영표, 김종민 의원이 오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심이 중립에 있던 친문들을 이낙연 후보 쪽으로 다시 결집하는 표심으로 이어지느냐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또 호남 경선이 이번 민주당 경선에 이제 최대 분수령이 됩니다. 이제 그 앞에 추석 또 밥상머리에 가족들의 민심, 표심이 또 중요한 변수가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밥상머리 민심에 이제 또 새 분리기 기싸움의 양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막판에 아주 총공세에 나선 모습들입니다. 이번에 그 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이제 오늘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윤석열, 홍준표 양강 구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네, 1차 컷오프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든지 순위라든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건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당원 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이겼고 네.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이겼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네. 이제 추측치가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추정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측도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아니다 우리가 1위 했다. 그렇게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1위 한 게 확실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또 서로 하기도 지금 했거든요. 1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네.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그 윤석열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가 따라 붙으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냐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냐라는 야당 대선 후보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번 추석 민심은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뭐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윤 후보와 이제 홍 후보의 이야기가
야당 측의 입장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국민의힘 경선 앞으로 이제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다음 2차 컷오프는 다음 달 8일입니다. 네. 이제 8명에서 이제 4명이 남게 되는데요. 윤석열, 홍준표 누가 1위를 하느냐, 그리고 남은 두 자리 안상수,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 있고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후보 중에서 이제 남은 두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또 이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김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심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3명은 조금 유력해 보이는데 유승민 후보까지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남은 한 자리 원희룡 후보냐, 네. 아니면 여기에 최재형 후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네. 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오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차 컷오프까지 토론회가 이제 TV 토론회가 앞으로 5번이 더 있는데. 이 토론회는 윤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거든요. 홍 후보는 이제 그동안 토론을 많이 한 것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홍 후보야 토론 잘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또 관심이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토론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니까 네, 어땠습니까? 비교적 이제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요. 윤석열 후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준비를 좀 준비가 됐다라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겠죠. 시간적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5번 토론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인 부분은 충분히 드러날 것 같고요. 태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침착하게 했다. 그 준비가 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TV 토론에 대한 평가도 아마 이제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토론회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 TV 토론회에 반영이 된 평가도 나올 것 같고요. 또 추석 이후에 나오는 추석 민심 첫 여론조사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제 윤석열이냐 아니면 홍준표냐 아니면 유승민이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추석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컷오프까지 앞으로 5번의 토론이 더 남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추석 민심 그리고 여야 대선 경선 구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6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종로 불출마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직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와 지난 13일 사퇴안이 처리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서울 서초갑을 포함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대여섯 곳에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그 상징성이 큰 만큼 벌써부터 자기 출마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야권 일각에서 원외인 이 대표가 종로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이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상계동에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종로에 가겠습니까? 일절 그럴 가능성 없는 겁니까? 아니 종로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안 나가도 충분히 그 러닝메이트적 성격의 그 종로 후보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선거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요? 그 재선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 대선. 네. 상계동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종로로 가겠나? 이 한마디로 새로운 지역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도전해왔던 지역을 계속 고수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대표가 말한 상계동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구입니다. 이 대표는 이 지역에서 지난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까지 총 3번 출마했지만 모두 2위로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기도 했죠. 여러모로 상계동에 투자를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아니어도 종로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며 출마설을 거듭 부인했는데요. 한편 이 대표의 멘토로 일컬어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종로 선거는 누가 나가든 대선 승리당에서 가져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 이 대표가 고사한 이 지역에 도전장을 낼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냉커피란 말이죠.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 대선주 중에서 한 명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이냐면서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모순된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기본소득제 도입은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기본소득당의 창당 목표이기도 합니다. 용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낙연 후보가 한 방송 토론회에서 했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제까지 11번의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아무래도 기본소득 같지요. 매번 재원 대책을 물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재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한 60조 원 정도 되는 그 감면 세액 중에서 일부를 또 줄인다. 저는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소득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세액 감면을 축소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이 부실하다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해인 의원은 기본소득이 재원이 많이 든다고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이낙연 후보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연간 60조 정도 재원이 들지만 이낙연 후보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그 2배인 연 120조라면서 이낙연 후보 역시 재원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용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기본소득 반대 심리를 자극하는 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기본소득 역시 보편적 복지 정책이란 얘긴데요.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보편적 복지가 기본소득처럼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논쟁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까지 나선 기본소득 공방. 앞으로 야당 주자까지 참전하게 되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하셨죠? 그 양당이 뭐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야 각각 1위 후보한테 그 관련돼 있는 의혹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발사주 의혹과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의혹, 뭐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의혹이죠. 이 두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이제 불거진 지 2주가 됐는데요. 국정원 개입설에 각종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이 그 대선 판도를 흔들 만큼 파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그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부풀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과 공수처가 지금 각각 수사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음 국면을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론이 그냥 주장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무슨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줄 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늠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과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것들이 또 이제 나오면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뭐 2주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제 수사에 들어간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역시 뭐 검찰과 공수처가 이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결론이 반드시 똑같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결론을 1차 결론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주 전에 터졌고요. 2주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고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반사 얘기를 얻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상승세. 원래 이제 추석 연휴 때 뭐 이른바 골든 크로스 내가 뒤집어 엎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미 추석 연휴 아직 안 됐는데 이미 좀 뒤집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고발사주 의혹 아직 실체가 다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제 뭐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한테 뭘 보냈죠. 그건 지금 거의 물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로 거의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도 당사자들이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이 되고 그렇다면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어떤 뭐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밝혀지느냐. 만약에 거기 개입이 있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개입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규명이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선 때까지 아무것도 뭐 특별히 뭐 밝혀지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군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님 요새 이 신기가 많이 떨어져서 틀리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내용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남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 참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이 오가자 이준석 대표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선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헛된 정치 공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자꾸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그 신원 있었으면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이강이 그 정책 경쟁을 한 이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유도 심판 놀이를 지금 한다면 둘 다 경고 한 장씩 그냥. 네, 들으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은 당 내에선 홍준표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고 당 밖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각을 세우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후보나 박 원장 두 사람 모두 정치적인 내공이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윤 후보를 향해서 건들면 각오하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대응과 공세, 위기 돌파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잘 해명도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아프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발장을 낼 때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씨 말고 또 제3자가 있었다라고 고발장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이 취재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아이고 이제 홍준표 캠프의 그 전직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상 특정이 된 겁니다. 지금 펄펄 뛰고 있죠.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는 그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 좀 어설프게 홍준표 의원 공격을 하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 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 사건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글쎄요, 뭐 하여튼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성명불상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불상자 얘기를 그 정보원이 어디냐 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마 기자들하고 뭐 일부 제보 뭐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우리가 뭐 실명을 특정한 것도 아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요새 뭐 그 신문 방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금방 그게 누구다 이렇게 뭐 이모 씨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 이렇게 특정인을 지목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뭐 저런 문제는 그 규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적 공방 차원으로 저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제 불거졌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 야당이 이제 공수처 수사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증인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안 앞으로 이제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한번 최 위원님. 그렇죠. 이거야말로 지금 초창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과거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의회에서는 꽤 문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전국적 파장은 몰고 오지 않았는데 자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 지역의 일부 신문 뭐 방송 이런 데에서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문제를 삼기 시작했거든요. 뭐 핵심은 이제 조그만 신생업체가 그 시행에 참가해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득이 혹시 뭐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간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다. 뭐 이런 게 핵심 구조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직 거기에 연루돼 이제 성남시가 물론 주관하는 그 사업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연루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고발 사주 의혹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아까 한 2주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혹을 벗질 못해서 지속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의혹, 대장동 의혹이 실체가 좀 있거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앞으로 2주 동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우리 저 2주 뒤에 이거 한번 평가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보도 이런 것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사실 부동산 시행사 자체가 약간 좀 도박판 비슷합니다. 부동산 값이 확 오르면 고액을 벌기도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습니다. 망하는 데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민간 영역인데 이것까지 경기지사가 된 그 당시엔 성남시장이었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냐 이런 데 대한 의문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도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해명을 정확히 하다 보면 실체가 뭐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대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어요. 그 화천대유라는 그 신생사가 어떻게 그 건소시움에 참여하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그 전체적으로 보면 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1% 지분을 훨씬 뛰어넘는 배당금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계약 관계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또는 이게 그 2015년에 사업 제안서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성남의 뜰이라는 곳을 선정을 했어요. 아니 1조 원이 훨씬 넘는 사업을 불과 하루 정도에 다 결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혹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 지사가 관여됐든 안 됐든 간에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그 회사의 사업 제안서를 하루 만에 다 들여다보고서 우선 협상대로 선정했느냐. 이런 걸 비롯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정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이거는 수사를 좀 해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민간 개발을 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 전에 이제 당 이름이 달랐었죠. 그쪽 정치인이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도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최근까지 한 7년 정도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취업을 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꼭 무슨 뭐 정치적인 공방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면 생각보다 쉽게 뭐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 후보를 8명으로 암축을 했는데요. 깜깜이 방식이라서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서로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해본 분위기로는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그게 이제 화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도를 못했습니다. 오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1등을 했다. 뭐 이렇게 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후 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게 일반 인상대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이겼고 당원 상대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많이 이겼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준표 쪽이 조금 앞선 것 같다라는 것까지가 어제 오후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확인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확인을 할 방법은 없고 양쪽 다 이제 서로 1등을 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가 재밌는 겁니다.
이제 당원 비중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지금 오름세지요. 당심도 결국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30에서 50까지 올라가죠, 당원. 그렇습니다. 투표가. 당원 비중이 네. 2차 컷오프 때 30%, 네. 또 최종 50%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어쨌든 이 윤석열, 홍준표 2강 이제 체제인데 현재로서는 오늘 그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차 컷오프까지 이제 총 6번의 이제 토론회가 있는데 이 그 토론회가 양강 구도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토론회가 오늘 한 토론에 대한 평가가 아직 안 나와서 근데 저희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조금 봤습니다만은 뭐 팽팽한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굉장히 못했다든지 뭐 문제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뭐 토론을 깊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글쎄 뭐 그런 그렇게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선입견 같은 것도 뭐 오늘 좀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토론회라는 것이 과거의 사례를 봐도 토론회 가지고서 지지율이 확 바뀌거나 뭐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토론회는 자기 좀 약간 확증 편향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지지하던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오늘 이제 저녁부터 해서 좀 토론회의 성적에 대해서 좀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토론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이제 뭐 짤방이라고 하죠. 그걸 편집해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세균 중도에 사퇴하셨습니다만 정세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때 아니 뭐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란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듯이 무슨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캠프 해체를 선언했는데요. 대선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지율 답보 상태인 최 후보의 선거 캠프 해체가 승부수가 될까요? 무리수가 될까요? 승부수라고 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약간 좀 자포자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2차 컷오프 4명의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은 들어갈 것 같아요.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최재형, 원희룡 두 사람이 싸우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탈락을 한다면 최재형 전 원장으로서는 정말 참 공연히 대선 주자에 나왔다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하여튼 저조한 지지율을 뚫고 나가기 위한 돌파구를 하여튼 하나 던졌다. 전 그렇게 봅니다. 뭐 이 돌파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때 4명으로 압축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까지 그래서 뭐 한 4명 정도까지 압축할 수 있는 데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리고 본인의 철학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도 뭐 충분히 효과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1등은 뭐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승부수라고 이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 경선을 이제 앞둔 민주당인데요. 이제 민주당의 이제 호남 경선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과반이 계속 유지되면서 굳히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최 후보님. 그렇죠.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서 가결이 됐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일부 영향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 전남북 지역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아직도 이재명 후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호남에서도. 그런 걸 보면 역시 호남의 관전 포인트도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인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직 사퇴보다는요. 오늘 이른바 친문재인 성향 국회의원 3명이 지지 선언하고 캠프로 들어갔거든요. 홍영표, 김종민, 신동군 이렇게 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호남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직 사퇴도 그렇고 친문 의원들 지지 선언도 그렇고 조금 타이밍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공방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라고 봐야죠. 대검찰청 간부가 야당에다가 고발장하고 자료를 넘겼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선거의 영향,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논평했는데 오늘도 그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논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목마르다. 네, 최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여 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아직 뭐 분명하게 연관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화천대유,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문제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뭐 거의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본다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번 대선이 고발 사주와 화천대유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가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여야 대선 주자 관련 의혹들로 요동치고 있는 대선 전국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은 중간 강도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북상 중인데요. 내일 새벽부터 특보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은 비바람, 그리고 남부지방은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